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4.99% 폭락 파월의 패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JD 부장구소 2022년 4월 15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닝쇼크 투자법, 존버와 말뚝박기 위기 사례, 수익률 분석, 그리고 수정 말뚝박기 투자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BOE 긴축의 매운맛,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4.99%, S&P 500 지수는 3.56%, 다우존스 지수는 3.12%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3% 이상 폭락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메뉴입니다. 나스닥 4.99% 폭락, 파월의 패턴 3% 올리더니 무려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은 자산을 지킬 때지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닙니다. 어제 떨어진 이유를 찾자면 파월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나스닥을 보면 FOMC 회의 때 파월의 발언 전까지 주가를 슬금슬금 올리다가 파월이 발언하면 불확실성 해소, 선반영 등으로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다음 날 장 초반 올매도를 하고 떨어지는 주식 사는 개미들에게 공매도까지 치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나스닥이 1월 3일과 2월에 동일한 패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점은 저점을 갱신하며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급기야 어제는 나스닥이 하루에 4.99% 떨어지며 올해 들어 최대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 이외에도 BOE의 암울한 전망도 이번 폭락이 이제 시작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CPI 2분기 9% 그리고 4분기에 오히려 10%를 넘어서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2분기가 지나면 물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과 전혀의 반대의 전망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오래 갈 수 있다고 봤고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서브 이슈에서 왜 오래 갈 수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이너스 3%가 뜨고 부쩍 TLT 즉 미국채 20년물 ETF를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채권이고 주식이고 금이고 간에 말뚝박기야 어닝쇼크 투자를 빼놓고 사면 안 됩니다. 어제 연준은 QT를 6월 1일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QT는 양적 축소죠. 이제 채권의 비가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매달 6월 1일서부터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등 무려 1000억 달러를 내다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에. 그런데 채권 가격이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급격하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 학살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TLT를 매수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면 골로 갑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의외로 오랜 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연준은 더 금리를 올리고 시장은 더 오랫동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이번 경제위기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무역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면 전쟁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전쟁을 하면 무역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넷플릭스 어닝쇼크의 의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닝쇼크가 났는데 그 이유는 가입자 수가 줄어서입니다. 가입자 수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지만 러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었기에 70만 명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결론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고 어닝쇼크를 냈고 하루에 35% 이상이 폭락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역을 안 하려면 우선 서비스부터 끊어야 했습니다. 무역은 재화, 물건과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에는 물건이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오고 가는 서비스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온라인 서비스도 모두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서비스뿐 아니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들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매장은 미국과 전쟁은 없다는 얘기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맥도날드가 없다면 미국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번 전쟁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산 상품, 즉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을 완전히 끊을 것인가가 이번 전쟁에 전면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상품 교역마저 끊기면 둘 간의 완전한 무역 결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석유 등 가격이 오르는 중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럽은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를 끊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20세기 초반에 마셜 플랜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후 거짓골이 된 유럽에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상품 교역이 끊기면 러시아와 자본주의 세계와의 전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 때문입니까? 아니면 석유 종말에 대비한 재정의 확보입니까? 러시아는 석유 수출에 GDP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를 중심으로 석유 시대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를 열려는 중이죠. 만약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러시아는 경제 발전이 뒤처지며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석유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하려고 했고 그 뜻을 이루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달러 루블의 가치는 150불 때까지 상승했다가 요즘에 60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루블의 가치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 BP가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순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으나 석유 가격이 100불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유가가 올라 큰 이익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약을 살 돈을 유럽과 미국이 고유가 때문에 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석유 시대 이후에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페크도 마찬가지로 EU와 미국의 요청에도 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셈은 러시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유가 60불 이하에서 싸게 팔아봐야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서 국고가 쌓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의 GDP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은 무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러시아를 도와주기에는 중국이 이루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석유로 가건 신재생 에너지로 가건 중국은 에너지가 모자르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인구도 많고요. 식량까지 모자릅니다. 세계 제재가 들어오면 중국은 바로 골로 갑니다. 러시아 편에 중국이 붙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중국이 붙으면 중국끼리 붙는 것인데 선진국이 경제 제재하면 경제 발전을 꿈도 못 꾸고 후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전쟁에 러시아 블록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중국이 도약하면 러시아처럼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영구 평화론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물가 경제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대주면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대만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확실히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석유 가격이 올라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옵니다. 그때는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토나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 대전으로 확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질 끄는 전쟁이 계속 오래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 1970년대처럼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석유를 완전히 금수 조치하면서 결별을 하면 극도로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내는 방법은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폴 볼커처럼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소비 심리를 죽여버리면 물가는 잡습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도 작살이 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뉴얼로 대응하는 편이 최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4.99% 폭락 파월의 패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